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2025년 연말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전통적 외교 대치의 선을 넘어 위험한 단계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이제는 현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베이징은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주권을 갉아먹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총을 쏘지 않고도 국경선을 조금씩 지우는 법을 매뉴얼로 만든 듯한 모습입니다.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센카쿠 열도라 부르고 중국이 네오이다오라 부르는 해역 주변에는 중국 해경선, 해상 민병, 무장 어선이 거의 상시적으로 머물며 일본의 행정관리 수역으로 여러 차례 침투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연도 단발도 아닙니다. 전략 차원에서 조율된 조직적 작전으로 총성이 없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중국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박아 넣는 방식입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손은 계속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그 특유의 방식 말입니다. 긴장 고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는 중국의 전투기 제-66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Tu-95를 호위해 일본 열도 인근 공역을 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상징적 메시지였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함께 움직이며 도쿄를 방어 태세로 몰아넣고 심지어 영내에서 고립시키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제 정치를 체스가 아니라 때로 몰려와 압박하는 단체의 줄다리기로 착각하는 듯합니다. 이는 민주적 국제 질서에 맞서는 세 나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사이에 사실상 결속이 더 위험한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해상과 공중의 긴장과 함께 경제 전선도 결코 덜 치열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베이징은 즉각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표면상 환경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명백한 정치적 강압이었습니다. 환경이라는 간판을 달고 들어와서는 상대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그 익숙한 장면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G7 국가들과 함께 디리스킹, 즉 위험 분산 정책을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베이징이 기술 자립을 목이 마를 정도로 갈망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말입니다. 도쿄가 미국, 네덜란드, 독일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칩 제조 장비 수출 절차를 강화한 것은 급소를 찌르는 타격이었고 베이징으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 전략 전체를 다시 짜게 만들었습니다. 구호로는 자립을 외치지만 장비와 공정 앞에서는 현실이 더 또렷하게 말을 거는 법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비공식적이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대립은 영내 전략 구조의 깊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압박이 커질수록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묶어두었던 제약을 풀고 영내 안보 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2022년 일본 정부가 공식 채택한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징성이 큰 수치입니다. 말하자면 더는 잠든 척하며 밤중에 발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화력 증강뿐 아니라 일본은 양자 및 다자 군사 협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영국과 호주와 체결한 상호 접근 협정, 즉 Reciprocal Access Agreement는 병력 전개, 공동 훈련, 유연한 군수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국 의존만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다방향 연합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이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위기시 협동 능력을 키우는 형태입니다. 한 개의 우산만으로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를 다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틀에서 일본은 동북아 통합 방위체계의 핵심 축을 맡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조율 아래 일본과 한국 관계도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점차 해빙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레이더 연동과 정보 공유는 각국의 방어 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일본을 연결의 중심으로 하는 통합 억지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과거 중국은 일본을 억제된 동맹으로 보고 반격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이징 스스로가 전혀 다른 일본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과거에는 반응하던 도쿄가 이제는 게임의 룰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으로 길들이려다 상대의 근육을 키워준 꼴이라면 그 또한 시대가 주는 풍자일 것입니다. 일본은 무기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있고 군사적 경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려는 방어선을 세우고 있고 중국식 패권의 강요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군사적 부상이 영내에서 광범위한 불안을 촉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가 이를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지만 남중국 해에서의 강압적 행동을 우려하며 일본을 신뢰할 만한 방어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같은 영내 포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라바르, 텔리스먼 세이버 같은 연합훈련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것은 일본이 군 현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 안보 리더십의 역할까지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지정학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만은 더 이상 양안 관계라는 좁은 프레임에 갇힌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은 베이징의 팽창주의와 맞서는 민주 진영의 최전선으로 부상했습니다. 2025년 연말 대만 해협 주변의 긴장은 방공 식별구역 침투 빈도를 넘어 상징적 충돌로 옮겨갔습니다. 대만 해협 인근의 정례 순찰에서 중국 해군의 타이프 054A 함정, 선체번호 537이 강하게 정치적 색채를 띤 경고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경고가 아니라 대만은 중국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 대만의 주권과 국가성을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추진하는 인지전의 전형입니다. 말과 행동을 반복해 상대를 동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고 믿는 이들이 있지만 그 말이 폭력과 결합될 때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만의 반응은 전통 외교에서 흔히 보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강하고 직접적으로 대받아쳤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며 대만의 국가적 실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화민국 공군이 합법적 공역에서 활동 중이며 어떠한 개입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군사 기술적 의미를 넘어 위협에 익숙해졌지만 굴복하지 않는 섬의 끈질긴 정신을 상징합니다. 위협을 습관처럼 던지는 쪽은 그것이 익숙해져 상대가 무뎌지길 바라지만 종종 익숙해지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대비입니다. 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뒤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전면적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만 방위 세력은 수백 차례 훈련을 실시했으며 침투 대응, 원거리 타격, 상륙 시나리오가 포함되었습니다. 훈련의 복잡성은 점점 높아졌고 이는 단순 과시가 아니라 베이징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침공은 PLA가 가정하듯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편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외교적 성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영내 해군 순찰을 강화하고 대만, 일본, 필리핀과 양자 및 다자 훈련을 확대했으며 타이베이에 대한 국방기술 이전도 더 밀어붙였습니다. 조기경보 레이더, 중거리 방공체계, 대함 무기들이 대만의 다층 방어망에 더 촘촘히 통합되고 있습니다. 강요가 강해질수록 방어도 더 촘촘해진다는 국제정치의 냉정한 계산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대만은 방어력만이 아니라 외교 전략도 다층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점점 더 널리 불리는 이름, 드론 디플로머시, 즉 무인기 외교입니다. 첨단 국방산업 역량을 활용해 대만은 UAV 분야에서 전략적 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어를 넘어 영향력 확대, 민주 국가들과의 연결 강화,
그리고 중국이 지배해온 군사 공급망 의존을 깨는 시도입니다. 말하자면 기술과 협력으로 봉쇄를 뚫는 방식입니다. 2025년에 가장 큰 돌파 중 하나는 대만과 폴란드가 UAV 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중부 유럽의 중심 국가이자 나토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제 비즈니스 연합은 폴란드 무인 시스템 관련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라 전략적 행동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불의한 침략 전쟁, 그리고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시도하는 강압이 민주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 공급망도 안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내미는 것은 협상서가 아니라 포탄이고, 그 포탄이 말하는 외교는 늘 같은 문장입니다. 굴복 아니면 파괴. 그런 외교가 통할수록 세계는 더 빨리 단단해집니다. 대만의 외교부장 린자룽은 자유시보 리버티 타임스 인터뷰에서 폴란드와의 실질적 합작이 이미 존재하며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기술 역량 강화뿐 아니라 대만이 국제사회와 더 깊게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을 반영합니다. 중국이 값싼 생산력으로 세계 시장을 흔들려 한다면 대만은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신뢰 가능한 기술 가치사슬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값싼 물건 뒤에 비싼 정치적 대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은 피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략자는 늘 계산서를 남깁니다. 다만 그 계산서를 내는 사람이 침략자가 아닐 뿐입니다. 대만은 폴란드에 그치지 않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국가들 그리고 체코 등과도 드론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강압을 겪은 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러시아와 맞서는 실전적 경험도 축적해 왔습니다. 국경 감시, 방어, 군수 지원 목적의 UAV 수요가 크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할 때 따라붙는 지정학적 족쇄 없이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대만을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생산뿐 아니라 AI, 빅데이터 분석, 항법 기술, 소형 레이더, 유지보수와 무인기 조종사 훈련 솔루션도 포함됩니다. 린자룽에 따르면 대만은 국제 드론 아카데미 설립도 계획 중이며 동맹국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국제 드론 경주대회를 열며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이 교류, 훈련, 전술 시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드론 조종사 연합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에는 필리핀의 존재감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비합리적 영유권 주장과 정면으로 마주한 최전선 국가입니다. 린자룽은 대만이 필리핀과 드론 공동 생산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이 제안한 영내 생산망 구축 구상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성공한다면 이 모델은 최전선 국가들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만을 민주 진영 드론 가치 사슬의 중심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베이징이 두려워하는 것은 때로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보다 더 견고한 연결망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것은 혼자 남겨진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가였고 동시에 함께 묶인 나라들을 침략이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침략자는 상대의 고립을 먹고 자라며 연합은 그 먹이를 끊습니다. 드론 외교는 기술만이 아니라 가치 외교입니다. 대만은 대만과의 협력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 신뢰와 국가적 자부심을 일깨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 공급망이 점점 더 무기화되는 세계에서 대만은 신뢰 가능한 기술 매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식 이름 없는 비공식 연합이지만 민주 국가들 사이에 지속 가능한 결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 금융, 외교 발언까지 모든 것을 무기화하려 한다면 대만은 연결을 넓히고 기술을 공유하며 연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예산의 크기보다 연합의 견고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가장 냉정한 교훈은 침략자는 전차로 국경을 넘지만 결국 세계의 신뢰를 잃고 그 신뢰의 빈자리를 연합과 결속이 메운다는 사실입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들고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바로잡힌 것은 국제사회의 경계심이었습니다. 대만 해협, 동중국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영내 국가들은 군 현대화, 교리 개편, 다자, 협력 강화에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가까운 한국은 이른바 삼축방어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정미사일 발사 이전 탐지 및 파괴 능력, 다층 요격 능력, 그리고 상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보복 능력이 포함됩니다. 평양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단지 한 나라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만큼 참은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로 영내 전체를 흔듭니다. 북한이 쏘아 올리는 것은 미사일이지만 함께 쏘아 올려지는 것은 긴장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만든 긴장과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낡은 환상입니다. 남쪽의 호주는 과거 내향적 방어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과 영국과의 안보 합의를 통해 더 넓은 전략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은 해저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서태평양까지 전략 억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호주는 더 이상 단순한 안보 위성이 아니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네트워크의 능동적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만 해협 인근의 필리핀은 4곳의 추가 기지에 대해 미군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역사적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직접 마주한 위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 시나리오의 남쪽에서 압박을 형성합니다. 마닐라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와 미국 안보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이제는 워싱턴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균형을 잡는 듯 보이던 줄타기가 실제로는 발밑에 바람을 읽는 선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전쟁 대비는 이론이 아닙니다. M1AT 에이브럼스 전차 42대가 대만에 배치된 뒤 대즈커우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전차를 사는 이유는 과시가 아니라 대규모 상륙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야로 이어지는 훈련, 정지 및 기동 사격, 승무원들은 실제 전쟁을 앞둔 듯 단련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전차 부대는 전투 대비 태세로 전환되어 PLA가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기동 방어 능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전투 수단만이 아닙니다. 대만은 3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병역 제도 개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만이나 평발 같은 기준으로 면제가 가능했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BMI가 45를 넘는 경우 키 1.70m 기준으로 130kg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검토가 가능하며 그마저도 엄격한 의료 관찰을 거쳐야 합니다. 총력 위협을 받는 국가가 인력의 구멍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잔혹함은 준비가 부족한 틈을 침략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보여줬습니다. 모스크바는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특별했던 것은 파괴의 규모뿐이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민주국가들의 새로운 방어연합이 수렴되는 반면 반민주적 결속축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나토 같은 공식 조약은 없지만 군사, 정보, 기술, 전략에서의 협조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동맹들이 구축해온 국제 질서에 대한 직접적 도전입니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축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서방에 고립된 뒤 베이징 쪽으로 더 기울어
군사기술과 전략적 영향력을 담보로 투자와 외교적 보호를 얻으려 했습니다. 북한은 폐쇄적 군사국가로서 긴장을 상시적으로 끌어올려 민주진영의 전략을 흐트러뜨리는 잠재적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각자의 결핍을 서로의 공격성으로 메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법과 규범이 아니라 공포와 피로 협상을 대신하려는 태도입니다. 세 나라의 협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신호는 중러 함대가 일본 열도 주변에서 공동 순찰을 벌인 것입니다. 특히 스가루 해협과 소야 해협을 통과하는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 해협들은 이카이도와 일본 본토를 가르는 전략 항로입니다. 이는 단순한 존재 과시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 훈련이며 도쿄의 자신감과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일본, 미국, 대만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층 방어 네트워크를 교란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성,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을 얻는 거래는 서방 전략가들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보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물자 이동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군사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전략무기 능력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이런 위성은 정찰이나 미래 핵 타격 유도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도쿄는 물론 괌의 미군 전략기지까지 위협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무모함이 동북아로 옮겨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침략의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모방과 확산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법론의 확산 문제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아시아의 민주동맹 체계를 흔드는데 공동 이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공동 방위 조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통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통제 공간을 넓히며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한 일은 그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보여주는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피를 연료로 삼았습니다. 전쟁을 역사로 포장하는 순간 희생자는 통계가 되고 가해자는 연설자가 됩니다. 러시아는 그 장면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세계가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두 질서의 대결, 민주와 반민주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이 주도하는 다극 질서를 꿈꾸며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중동부, 유럽에 이르기까지 유인, 위협, 강압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거친 행동들이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방어 연합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도쿄에서 타이베이, 서울에서 마닐라, 캔버라에서 워싱턴까지 국방협정, 기술협력, 정보공유, 군사훈련, 정치 지원이 촘촘히 엮인 샤바카, 즉 이름 없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선언문이 없어도 위협이 현실이면 협력은 자동으로 강화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잔혹한 폭력은 많은 나라들에게 중립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각인시켰습니다. 침략자는 중립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중립을 틈으로 봅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군사 초강대국이 아니라 인구 2,300만의 섬 대만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내정 문제라 주장하지만 민주 진영은 점점 더 이를 자유의 최전선으로 봅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영토나 인구의 손실을 넘어 작은 나라들은 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소가 국제사회에 퍼질 수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폭력과 거짓에 의해 미래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질서는 무너졌지만 그 대체물이 중국식 질서가 아니라 기술, 신뢰,
집단 방어 의지로 연결된 민주 질서라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가 아닌 이유는 군사력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배우고 준비했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세계에 던진 가장 잔혹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힘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순간 그 전쟁은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규칙을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모스크바가 불의한 전쟁을 계속 밀어붙일수록 세계는 더 빨리 연합하고 더 냉정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침략자는 고립을 먹고 살지만 침략이 낳는 결과는 오히려 침략자를 고립시키는 역설이니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는 잠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